오늘 그 바쁘신 시간 중에 우리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강의를 위해서 나와주신 최병수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도 상당히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심성의껏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분야가 어떻게 진행돼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과정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양자 컴퓨팅 기술 관점에서의 글로벌 벤처기업 고찰인데요. 양자 컴퓨팅 기술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자 기술 전체를 포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관점,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양자 기술의 많은 부분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통신과 센서를 좀 더 보시면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벤처나 혹은 이제 기업에서 바라보실 때는 투자 대상이든 아니면 실제로 역할적으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진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가 애초에 있을 때도 외부의 투자자분들이나 기업에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꽤 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부터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건 이 소개 구조가 기술적 소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히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첫 번째 파트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일종의 올인원을 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각 파트를 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주변 기술 회사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걸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말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풀뿌리형 기초사업 혹은 이제 산업계 생태계를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이쪽 분야, 지금 설명드릴 자료들은 대부분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하는 자료들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양자 컴퓨팅 첫 번째 왜 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관심을 갖고 있냐? 그냥 단순히 앞에 양자가 단어밖에 안 들어가는데 기존에 많은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의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뿐이고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는 그 앞에 단어의 양자라는 게 의미하는 게 양자 역학에서 도래한 겁니다. 양자 역학적인 특성을 갖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컴퓨팅 관점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자 역학적 특성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양자 역학 특성들은 사실 이 시간은 굉장히 물리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데요. 양자 역학적인 특성들이 주로 나타나는 게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양자 역학을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 시간에도 배웠던 게 간섭이라는 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파동이 있고 파동이 서로 이제 주파수 혹은 이제 파동의 모습이 서로 일치하면 두 개 파가 만났을 때 증폭되는 걸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파동인데 파동이 서로 이제 위상이 안 맞으면 파가 만나가지고 평평해지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이제 고등학교 때 양자역학의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서 핵물리 쪽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전자가 바깥쪽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 이런 형태의 양자역학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양자역학을 굉장히 러프하게 배웠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수준의 정보를 다루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정보라는 건 많은 경우 우리가 정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정보가 보통 어떤 물리체의 존재 유무로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IT 장비를 잠깐 들여다보면 에너지 덩어리라고 하는 전자의 묶음을 정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1, 그게 없으면 0으로 보는 형태의 전자장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이너리 형태, 있다 없다의 바이너리와 인티저에서 비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양자역학 쪽에서는 그 두 개가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구분되지 않고 두 개의 상태가 중첩돼서 존재한다는 형태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비트에서 사실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을 몇 가지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보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비트는 정보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쪽 양자정보에서는 0과 1을 동시에 표현한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져요. 동시에 도대체 뭔데 동시에 표현하고 있냐면 사실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0과 1의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태를 읽었을 때 그게 어떤 0이냐 1이냐 정도만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정보를 읽을 때 굉장히 디스크리트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분되는 건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앞에 계신 분과 제가 직감적으로 구분된다는 걸 느낍니다. 디스크리트한 거죠. 근데 양자역학 도메인으로 가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같이 보면서 누군지 구분을 못하는데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구분이 되는 형태가 양자역학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양자정보는 약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작의 선형성 같은 특성들은 뭐냐면 양자 상태가 있고 이 상태의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변환이라는 게 한 파트에서 한쪽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0과 1이 중첩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0이라는 상태와 1이라는 상태에 동시에 다 반응하게 됩니다. 이걸 컴퓨터 하는 분들이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뭔가 조작을 한 번 했는데 상태 두 개를 동시에 바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느끼실 겁니다. 양자 정보라는 게 기존의 정보랑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기존의 정보는 비트 하나에 조작을 하면 0 아니면 1로밖에 못 바꿉니다. 근데 여기서는 양자 정보, 이걸 이름 지어서 이쪽은 퀀텀 비트에서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큐빗에서는 조작을 하게 되면 각각의 0과 1에 대해서 동시에 조작을 하기 때문에 중첩 상태로 되어 있어서 상태 두 개를 동시에 바꾸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상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앞에 계신 분과 제가 두 사람이 양자 도메인에서는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섞여 있다라는 게 이쪽에서는 시공간에 관계없이 섞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와 미래가 섞이는 거고요. 공간적으로 놓고 보면 동시간대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관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분과 저희가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 한쪽에서 상태 변화를 시키면 전체 상태가 같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신하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쪽에서 뭔가 조작을 하면 저쪽 멀리 있는 쪽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통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양자 통신 쪽인 겁니다. 그리고 컴퓨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마치 메모리가 만약에 두 개가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메모리 두 개를 만약에 섞어놓고 공간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한쪽에 조작을 하면 이쪽에도 조작을 한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슈퍼컴퓨터 같은 데를 들여다보면 슈퍼컴퓨터가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용량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연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이동량이 많은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은 데이터 이동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상태를 중첩하기 때문에 마치 큐빗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표현 가능한 스테이트가 많아진다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선형성과 간섭을 이용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한쪽의 조작을 통해서 전체 스테이트를 다 바꾼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딱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걸 이제 즉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쉽게 표현하려고 연산을 하는데 이 노트북의 메모리가 뭐 8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8기가를 굉장히 압축을 해가지고 8비트짜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산이 마치 8기가바이트에 다 연산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네. 큐빗은 표현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아무래도 컴퓨터를 하면 디지털 개념이 강한데 예. 이걸 디지털 개념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날로그 개념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디지털 개념을 좀 세분화해서 노래들을 낮췄을 때 경우 수를 많이 만드는 건지. 네. 디지털은 0과 1이 디스크리트하게 구분된 상태고요. 아날로그는 이것이 거의 연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날로그인 경우에도 상황은 어떤 특정 시점에 보면은 스테이트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시간 도메인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특정 시점에서 딱 하나의 스테이트만 있습니다. 디지털은 0과 1이 어떤 경우도 0과 1밖에 없다는 거고 아날로그는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리얼 넘버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시간 도메인에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퀀텀은 이게 더 나가서 시간 도면을 봤을 때 0과 1 사이에 어느 임의의 스테이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날로그보다 더 나간 거죠. 그럼 경우 수가 2개라는 얘기, 4개라는 얘기, 8개. 그것을 양자 정보하고 양자 컴퓨터 만드는 사람들이 디파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양자 시스템은 그 속에서는 스테이트가 무한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한히 존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루기 편한 형태로 하려다 보니까 두 개의 극단적인 오소고나 스테이트 두 개만 다루는 겁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기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스테이트만 놓고 보니까 그래서 비트 형태가 나타난다고 봐서 퀀텀 비트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개 상태에서 중첩이라고 자꾸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개 사이의 중첩만 이제 놓고 본 거예요. 근데 오소고날 스테이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소고날한 조합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사실 큐빗 하나에는 정보가 무한히 많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트는 하나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게 있는 거죠. 내가 보는 시점에서 오소고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우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앞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디파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뒤에 자료도 있지만 지구로 놓고 오면 북극과 남극으로 보는 겁니다. 북극과 남극은 자기장의 현상 때문에 북극과 남극을 우리가 디파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이렇게 오소고날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두 개 구분이 되는 거죠. 지구를 놓고 봤을 때 극과 극을 잡으면 그게 오소고날인 겁니다. 근데 편의상 북극과 남극으로 디파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태는 양자 상태는 그 중에 지구로 따지면 어느 위도, 어느 경도의 특정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우리 사람은 그걸 즉각적으로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북극에 가까운지 남극에 가까운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거를 우리가 비트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자 정보와 그냥 일반 비트 정보가 서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스테이트가 오소고랑 하잖아요. 예. 북쪽에는 N이고 S는 남쪽이라고 예. 하면 존재가 항상 북쪽이 N이면 이 밑에는 S잖아요. 네. 정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이가 밑에가 남쪽에는 남쪽이 만약 N이면 북쪽은 S잖아요. 예. 확정이 돼버리면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두 개 상태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 번호 따지겠습니다. 적도를 가리키고 있으면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북극이라고 읽으실 겁니까? 남극이라고 읽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스는 오소고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게 정의되는 그 반대가 정의되니까 이게 뭔가 앞에서는 NS라고 북쪽에 NS가 두 가지 케이스면 밑에 똑같이 있잖아요. 예. 네 개의 케이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항상 두 개의 케이스밖에 없는데 네. 여기 떨어 있지만 네. 양자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 알겠어요. 네. 여기 N, 여기 S 된다. 여기 S 되면은 이 통신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예. 그런 이해되는데 그 경우수가 0, 1, 2까지 해서 그러니까 0, 0, 1, 0, 1, 0, 1, 0가 네 개의 케이스를 네. 할 수 없지 않나요? 아,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를 놓고 봤을 때는 큐빗 하나로 디파인하고 있는 겁니다. 큐빗 하나. 그래서 거기는 0과 1 두 개 상태의 오소고날이 있고 거기에 중간에 적도 같은 것이 중첩되어 있는데 0과 1 두 개의 중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 그러면 스테이트가 4개인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겁니다. 사실 스테이트가 4개인 거는 이 지구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오소고날 스테이트를 여러 개 잡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엔지니어링이 어려워져요. 엔지니어링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트릭을 어떻게 쓰냐면 그냥 지구를 2개 만드는 겁니다. 지구 2개 만들고 지구 2개가 서로 얽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북극, 이쪽에 북극, 이쪽에 북극, 이쪽에 남극, 이쪽에 남극이 이쪽에 북극, 이쪽에 남극이 남극 하면 총 4개의 스테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상관돼서 하나의 셋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제 큐빗이 늘어나면 1, 2, 3, 4, 5 이렇게 늘어나면 스테이트가 2, 4, 8, 16, 30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예, 2배씩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선형성과 저 중첩 때문에 지구는 8개밖에 안 되는데 8개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했더니 이 8승계 스테이트가 동시에 다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요,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메모리를 굉장히 압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팅 노드도 굉장히 간단해지는 겁니다. 이게 양자 컴퓨팅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보면 빠른 게 아니라 이런 스테이트를 굉장히 압축해 놨답니다.
압축해놓고 연산을 몇 번 하면 그 스테이트가 다 바뀌기 때문에 마치 그게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그 스테이트를 다 표현해놓고 하나하나 다 확인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압축해놓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를 만약에 처리해야 된다 치면 그걸 다 메모리로 표현해놓고 각각의 파트별로 연산을 따로따로 합니다. 동시에 해야 되니까 빠르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것 중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맞는 걸 찾아내는 과정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찾아내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반씩 줄여나가는 기법을 주로 쓰기 때문에 로그 타임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슈퍼컴퓨터가 그래도 느린 이유가 어디에 발생하냐? 이쪽이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메모리와 연산 노드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풀려고 하는 문제가 커지면 필요한 메모리 양도 급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노드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입하거나 만든 고전 컴퓨터가 이 사이즈에 딱 한계가 잡혀버리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기를 이제 분리해서 나눠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이제 지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양자 컴퓨터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상태의 증가량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로그 스케일로 줄어듭니다. 지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연산 노드도 같이 감소하겠는데 연산 노드는 심지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리소스, 이게 보이는 물리적 리소스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메모리 공간도 줄고 그다음에 프로세서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딱 하나 달라지는 건 그럼 여기서 연산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를 볼 것이냐, 이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을 이쪽에서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자 알고리즘을 디파인해서 그 알고리즘에 기인해서 이 펑션들을 어떻게 돌리는지가 정의되는 거고요. 이거를 수차례 돌리면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파워가 높습니까? 컴퓨터 파워가 높습니까? 그러면 상태를 굉장히 압축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산 노드도 굉장히 컴팩트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추가적으로 알고리즘도 여기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거는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고전 컴퓨터는 여기가 로그 n 단계입니다. 로그 n이면 굉장히 빠른 단계인 거죠. 굉장히 짧은 단계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로그 n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쪽은 여기처럼 루트 n 정도가 걸립니다. 스텝만 놓고 보면 이것보다 이게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페이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쪽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를 두 개 묶어서 이쪽은 스페이스와 타임을 고려하면 n 로그 n이 되는 거고요. 라지 n 기준으로. 여기는 루트 n의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로그 n 텀은 양쪽에 존재하고 여기는 라지 n과 여기는 루트 n이기 때문에 루트 n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루트 n이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타임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커지면 다 스페이스 도메인으로 가게 되는 타임 도메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 양자 컴퓨팅이 나중에 왜 이렇게 빠르냐라는 걸 이제 많은 미디어나 많은 이제 학술자에서 말씀을 드리려 할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응용 분야나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일상적인 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안 들어오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방금 이야기하는 저게 루트 n이라는 단계, 로그 n하고 루트 n의 그 관계는 정의를 저렇게 했으니까 그 이해는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여기에는 그 F1에서 F4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한 개의 F라고 이렇게 하는 그게 내 대가리는 어떠세요?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의 F는 여기에 n개의 레지스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스테이트가 이게 지금 4개라고 가정하면요. 이 안에 들어간 정보는 00, 01, 10, 11일 겁니다. 그러면 00을 처리하는 프로세서의 F와 01을 처리하는 프로세서 F가 있을 텐데 이 F들은 사실 2비트짜리 프로세서들입니다. 이런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게 이쪽의 상황인 거고요. 이쪽 도메인에서는 00, 01, 10, 11 아까 제가 지구로 따졌어요. 지구 2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2개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이 지구 2개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기는 요거 프로세서와 동일한 등가입니다. 근데 물론 양자 버전으로 살짝 바꾸긴 합니다만 회로의 기본적인 모습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요것이 요 두 개의 메모리를 처리하는 건데요. 문제는 상황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양자 상태가 지구 두 개가 표현하는 정보가 여기서 말했던 0001, 10, 12를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두 개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네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두 개에 대해서 처리하는 프로세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놓고 보면 00, 01, 10, 11인데 00이라는 게 00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 개념으로 따지면 여기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 두 개를 처리하고 있는 거죠. 달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의 달을 처리하는 프로세서 F가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프로세서 F가 여기는 그런 게 개별적으로 네 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동시적으로 수행하려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만약에 이것도 느려도 된다 그러면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의 F를 갖다 놓고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하겠다 치면 여기도 F 하나면 돼요. 근데 슈퍼컴퓨터는 보통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하려니까 병렬로 하려다 보니까 동시에 다 수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려니까 여기에 요 F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물리적 메모리 공간은 뭐예요? 슈퍼컴퓨터에서요. 네. 거기도 2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2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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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비트 총 8비트가 들어갑니다. 조합은 4개, 각각은 2비트니까 총 8비트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2개 큐비트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2개 큐빗이라는 피지컬한 사이즈가 객관적으로 다르냐 같냐 이런. 물리적 사이즈를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큐빗을 구현하는 방식마다 큐빗의 물리적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반도체 큐빗을 만드는 경우에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 작다라는 건 여기와 등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메모리 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 칩 있지 않습니까? 그 칩 사이즈로 여기도 만듭니다. 칩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근데 그 칩을 양자 현상을 유지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주변의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메모리 카드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양자에서는 여기에 양자 현상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장치들이 잔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이쪽 양자 컴퓨터의 사이즈가 얼마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키스티, 대전의 키스티의 슈퍼컴퓨터를 보신 분 계세요? 가보시면 여기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한 층을 통째로 닫습니다. 여기 있는 슈퍼컴퓨터가 키스티 슈퍼컴퓨터와 맞대응해서 필요한 수가 대략 큐빗 수가 50개짜리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 방의 4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높이도 딱 이 정도. 이 방의 4분의 1 정도 공간에 키스티만큼의 파워를 갖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물리적 단위로 비교한다 치면은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쪽 문제가 그럼 2배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스티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의 사이즈가 2배가 되면 거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이즈 큰 컴퓨터를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한 층에 이제 2층을 쓰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많은 경우는 여기 칩만 바꿉니다. 그럼 이 방안에서의 사이즈의 크기 증가량이 슈퍼컴퓨터의 사이즈의 증가량보다 훨씬 더 느리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컴팩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자 컴퓨터 왜 합니까? 그러면 빠릅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빠릅니까? 그러면 문제의 사이즈의 크기에 비례해서 시스템이 커지는 속도가 느려요. 그게 핵심입니다. 슈퍼컴퓨터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문제의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똑같이 키우면 돼요. 근데 문제 사이즈가 지수적으로 늘어나면 리소스를 지수적으로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문제의 사이즈가 지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빨리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강점인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핵심의 근간이 되는 원리가 무엇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겁니다. 그 요거는 다 양자역학에서 나왔던 현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처리 능력이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몇 배라고 몇 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 뒤에 또 나옵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료도 그래서 이게 키스티 슈퍼컴퓨터 7호기에 도입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던 25.7 페타플롭짜리 슈퍼컴퓨터 대비 양자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5.7 페타플롭 이거 몇백억 들었죠. 저희가 구입하는데 이것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1초 동안에 수행하는 연산량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파란색이 이제 거기 컴퓨팅 노드인 거죠. 컴퓨팅 노드가 한 시점에 이제 이게 거기 이제 그 기가헤르츠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한 시간에 이제 한 특정 시간에 동작하는 프로세서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나온 FPU 개수인 거죠. 보통 10,000, 100,000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이 병렬적으로 움직여서 전체 1초 동안에 계산한 양이 총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양자 컴퓨터 살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노드는 하나고요. 근데 노드가 다루는 양자 정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가상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초 동안 연산을 하면 되는 건데 보통 현재 양자 컴퓨터가 대충 굉장히 느리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1kHz 정도 동작을 해요. 그럼 1kHz면 1초에 1000번밖에 안 합니다. 1000번 스텝에서 하는 총량이 이쪽은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 양이 이쪽 양과 이제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슈퍼컴퓨터 쪽이 현재 기술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체 기술 혹은 다음 기술이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게 우리나라의 정보 처리 경쟁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약간 변곡점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얼마만큼 빠릅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슈퍼컴퓨팅 쪽에서는 상수배입니다. 몇 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기가 애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 컴퓨터에서는 그냥 증가량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슈퍼컴퓨터를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몇 배 빠르다는 얘기를 보통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문제 푸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몇 배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그냥 텐던시를 아예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수배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브가 아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애틀리에 있을 때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면 원하시는 만큼 답변 드립니다. 1억 배를 원하시면 네 1억 배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10배를 원하시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문제 사이즈에 비례해서 성능 향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텐던시를 바꾼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는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고요. 양자 컴퓨터도 그럼 똑같죠. 더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거기도 여기 커브가 똑같이 상수배 빨라질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글이나 IBM도 매년 이제 자기들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거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고전 컴퓨터와 자기들의 전 세대 컴퓨터와 비교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보다 몇 배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메모리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건 역산을 해보면 대략 50큐빗 정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큐빗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써도 표현이 안 되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100큐빗, 1000큐빗 가면 이제 우주 스케일로 가는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를 다 어드레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쪽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개념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활용 방법론입니다. 그럼 활용할 때는 이거는 아까 앞에 있는 건 구형과 활용과 여러 개 섞여 있는데 활용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역사를 쭉 되짚어 보면 활용할 때 여러분들도 컴퓨터 활용하실 때 보면은 덧샘플샘부터 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엑셀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하고 이렇게 가실 겁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처리할 때 밑에 들어간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연산 라이브러리들이. 연산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컴퓨터에 맞게 제작된 거죠. 양자 컴퓨터에서도 양자 컴퓨터 맞춤형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연산 라이브러리 몇 개 필요한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FFT가 고전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FFT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QFT, 퀀텀 버전에서 퀀텀 FFT라고 해서 QFT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즉각적으로 보이시겠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전 컴퓨터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사이즈,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많이 필요한데요. 동일한 일을 하면 양자 컴퓨터는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확 줄었지 않습니까? FFT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들어가는 코어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그걸 양자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익스포넨셜 리덕션이죠. 지수적으로 감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고전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아까 그 선형 방정식이나 혹은 이제 어떤 그 리얼 넘버를 처리할 때 보통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오퍼레이션하면서 스테이트나 혹은 확률값을 키워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보통 선형적으로 증가시켜요 확률을. 근데 양자에서는 증가시키는 대상이 확률이 아니라 양자 상태를 증가시키는 건데 양자 상태의 앰플리튜드라는 걸 증가시키는 겁니다. 앰플리튜드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앰플리튜드와 확률의 관계입니다. 확률은 앰플리튜드의 제곱이에요. 앰플리튜드를 리니어하게 증가시켰더니 확률은 그거의 제곱배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확률에 도달하는데 고정 컴퓨터 대비 양적 컴퓨터는 더 적은 스텝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가장 코어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양적 컴퓨터를 어느 회사가 어떻게 만들든 어떻게 팔든 간에 속에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코어 라이브러리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 근간해서 그 위에 1차, 2차, 3차 어플리케이션들이 쌓여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쇼어의 암호 해독 알고리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암호 해독 알고리즘의 핵심 코어 엔진도 얘예요. 이걸 갖다 쓰기 때문에 그쪽이 빨라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여기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은 사실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시뮬레이션 문제 상황 자체를 양적 컴퓨터에서 그대로 에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문제가 보통 양자 상태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양적 컴퓨터에서 그대로 모사해 놓고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뮬레이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그냥 등가의 시스템을 갖다 놓고 돌린 거죠. 참고로 양적 컴퓨터가 태동할 때 그때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적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양자역학 시스템을 그 당시에 80년대에 컴퓨터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까? 그 컴퓨터로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가를 그분이 이제 다뤘던 거이고 그분이 결론 낸 게 비트 컴퓨터로는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럼 역으로 양자 시스템 기반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만들면 비트 컴퓨팅보다 더 좋은 거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제안을 하신 게 86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할 때 파이만은 그걸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배 연구자들이 양자 컴퓨터 모델로 제안하고 알고리즘을 제안했던 겁니다. 참고로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은 1990년도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양자 컴퓨터 역사를 들여다보면 80년도 후반에 거의 아주 개념적인 것들이 탄생한 거고요. 90년도 초반에 알고리즘들이 몇 개 나왔고 그때 회로 모델들이 다 제안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이제 구현 조금 해볼까 해서 왔던 거고요. 2000년도에 큐빅과 게이트라는 것들이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쯤 와서 그것들이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현 시점에서는 그게 회사에서 대규모 투자가 되고 거기에 엔지니어링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히스토리를 다 접으면 대략 한 30년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미 30년씩이나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만들어질 거냐 아닐 거냐, 그 다음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속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아날로그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아날로그가 망한 이유가 노이즈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노이즈 컨트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언제 나왔냐? 90년대에 이미 다 다뤄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후배 연구자들인 거예요. 지금 2020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다 문제를 풀어놨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구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선각자들은 이미 80년대, 90년대 그 연구를 다 했던 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 알고리즘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암호 해독하는 쪽에서 양자 컴퓨터를 쓰면 기존의 비트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량이 많은데 여기 로그 스케일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암호 해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국가적으로 막 투입할 때 보안 관련된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자기들 보안 체계가 뚫리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안 쪽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탐색하는 쪽인데 탐색하는 건 굉장히 제너럴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 이 문제는 또 보안에도 쓰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게 최적화 문제나 그 다음에 AI 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쪽 분야의 성능 향상 효과가 이거에 비해서는 극단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지수적으로 높아지는데 여기는 루트N 정도가 높아집니다. 루트N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가 지수적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고정 컴퓨터 입장에서 루트N 정도 성능 향상 효과를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연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캔디데이시죠, 일종의 후보군이 대부분 다 인공지능 쪽하고 최적화 쪽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쪽입니다. 인공지능이야 다분히 그 안에 보면 대부분 다 최적화 알고리즘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최적화 문제가 들어가면 이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적화는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활용 분야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재료 쪽이나 뭐 약 같은 걸 개발하실 쪽에서 이쪽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다른 활용 사례가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이제 폭스바겐에서 예전에 했던 거예요. 중국의 국경에서 택시들이 하도 이제 그 뭐랄까 그 교통 체증을 유발하니까 택시들의 이동 경로를 좀 더 최적화한다는 거 그런 걸 제안했던 거였습니다. 그 당시 썼던 컴퓨터는 D-Wave라는 머신이고요. D-Wave는 컴퓨터라기보다는 약간 퀀텀 옵티마이저 쪽에 가까운데 어닐러 쪽에 가까운데 그 머신을 이용해서 중국 국경에서의 택시의 이동 경로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것도 D-Wave라는 걸 이용한 건데 미국의 이제 국방부의 그 전투기 쪽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F-35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가가 많은 부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지금도 베리피케이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딩한 게 몇백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검증하는데 오래 걸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검증하는 과정을 그전엔 사람들이 했죠. 뭐 물론 이제 기계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양자 컴퓨터로 하면 얼마나 효과적일 건가 이걸 연구한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로 맨파워를 한 몇 년 할 거를 양자 컴퓨터로 6개월인가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사람은 작업하면서 또 에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줄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애틀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연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사회가 소프트웨어가 많이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전체 시스템이 다 셧다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양자 컴퓨터로 다 베리파이 한다면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게 대부분 다 양자 특성을 갖는 어떤 재료, 물질, 그 다음에 뭐 현상들인 겁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서 신약 개발과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쪽이 많이 이슈가 됐었죠. 코로나의 그 DNA 분석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 이용해 볼까 하는 것들도 제안되고 있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쓸 수 있는 분야가 좀 굉장히 이렇게 실생활과 보이진 않지만 실생활에 좀 바로 뒤에 있는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AI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AI는 너무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구글과 IBM과 이쪽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AI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도 주식 투자하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결정해서 빨리 뭐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더 빠른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활용이고요. 활용은 사실 현 시점에서 그런 활용 사례들이 진짜로 나타났습니까를 물어본다면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현인데요. 오늘 이 발표는 사실 벤처 관점에서 벤처의 영역은 그럼 어딘가라는 걸 저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벤처라는 게 다분히 옛날에는 저는 소프트웨어만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벤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벤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구현이 양자 컴퓨터 구현하고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활용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활용되니까 자연스럽게 벤처가 역할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구현 쪽에서의 벤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벤처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만 경박단소형이 아니라 이렇게 뎁스를 갖고 있고 좀 더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좀 무게감 있는 벤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구현 쪽을 좀 더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현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이쪽에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흔들리지 않는 벤처가 될 거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를 이제 들여다보면 양자 컴퓨터를 이제 연구했던 이제 조직들이 많겠지만 여기 IEEE 이게 이제 국제 전기전자공학회죠. 여기서 다뤘던 양자 컴퓨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컴퓨터에 레이어가 쫙 있는데 이 레이어 전체를 다 어느 정도 지금 바꿔야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바뀌어도 알고리즘 잘 안 바뀌었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알고리즘을 바꿔야 되니 이 시점에서 그쪽에 무언가를 시작을 하면 뭔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아키텍처,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이런 쪽인 거. 이런 부분들에서 다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쭉 들으시면서 좀 상상을 좀 해주십시오. 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벤처하기 좋은 토픽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찾아내시면 저로서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한됐었어요. 처음에는 어닐러라고 해서 이건 퀀텀 터널링만 이용하는 굉장히 심플한 양자 정보 처리 시스템이고 대표적인 회사가 D-Wave였습니다. 지금도 D-Wave는 살아남았습니다. 초기에 2000년도 후반쯤에 D-Wave가 수천 큐빗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 악유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컴퓨터냐? 프로그램도 못하는 거 아니냐? 신뢰성 낮지 않냐?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냐? 얘기가 많았죠. 근데 그거는 너무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편협적으로 이제 재단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양자 현상을 쓰는 어떤 시스템을 광의의미의 양자 컴퓨터로 따르면 이는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양자 정보 처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최적화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회사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사실 시작할 때는 벤처였죠. 요 회장이 여기 회장 혹은 이제 사장이 저보다 나이가 딱 한 살 많습니다. 물리학과 졸업하고 2,000달러인가요? 캐나다 돈 2,000달러 받아가지고 회사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회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벤처가 돼서 지금은 몇백 명이 된 중견기업이 돼 있죠. 벤처는 그냥 뭐 이쪽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거죠. 그 뒤에도 계속 회사들이 나올 텐데요. 회사들의 대부분 시장 모습은 그냥 한 명, 두 명이었습니다. 뭐 옛날에 HP를 했듯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양자 시뮬레이터 이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자 컴퓨터인데 여기와 여기서 다른 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회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디스크리트하게 어떤 조작들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쪽인 거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세팅돼 있고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와 구성 컴퓨터가 다른 게 아까 뭐 초반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보의 단위가 비트 컴퓨터에서는 0과 1인데 여기서는 큐빗, 퀀텀 비트라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북극과 남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극이라는 벡터와 남극이라는 벡터를 갖다 놓고 이 두 개 사이의 중첩이라는 걸 이렇게 벡터 조합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지겹게 배웠던 복소수 체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복소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니까 다 복소수 체계고 복소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딱 복소수 옆에 붙는 게 행렬입니다. 양자 역학 혹은 양자 컴퓨터 딱 들어가면 첫 번째로 드는 거부감이 표현이 다 벡터고 표현이 다 매트릭스고 거기에 노테이션이 막 이상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컨셉은 간단합니다. 스테이트를 벡터로 표현했고 스테이트의 변화를 행렬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산이라는 건 어떻게 할겠냐? 스테이트는 이렇게 표현했고 연산은 여기서는 라지컬 오퍼레이션, 엔드 게이트, 낫 게이트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진리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스테이트의 변환이라는 선형적인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쪽에서는 양자에서는 그걸 유니터리라고 부릅니다. 유니터리니까 유닛 그 사이즈 내에서 절대로 사이즈 크기에 변화 없다라는 겁니다. 지구를 갖다 놓고 지구에 벡터가 있는데 조작을 하면 이 벡터의 방향만 바뀐다는 겁니다. 사이즈는 잘 바뀌지 않고 이제 방향이 바뀐 게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작을 한다는 게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고 이건 다시 매트릭스를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좀 거부감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냥 사실 뭐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산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쫙 해보면 보통 컴퓨터에서는 1 더하기 1을 하면 2지 않습니까? 근데 3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과정은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되고요. 1 더하기 2도 되고 2 더하기 1도 됩니다. 3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역 인풋이 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구성 컴퓨터에서는. 반대로 양자 컴퓨터에서는 연산 결과가 나오면 연산 결과에 인풋이 어땠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유닛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상태값이 중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닛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상태를 보고 앞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서는 리버서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호화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원래 암호 입장에서는 포워드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앞에 어떤 숫자가 들어간지 몰라야 암호 안정성이 높아지는데 여기서는 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정보라는 게 양면의 칼이에요.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암호 불안정성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러 커렉션 코드가 나오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에서는 에러 커렉션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들어갈 상황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 시점이 딱 1950년대 수준이에요. 진공관, 트랜지스터 딱 그때예요. 진공관 날마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복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도 이제 퀀텀 버전의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50년대, 60년대 상황에 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팅을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제가 중간에도 질문 나왔었지만 아날로그 버전과 디지털 버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양자 컴퓨터도 아날로그 버전과 디지털 버전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비트에서 말씀드린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에러 커렉션 코드가 들어가서 조작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면 보통 디지털로 부릅니다. 근데 에러 커렉션 코드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퀀텀 스테이트를 가지고 쭉 작업하면 노이즈가 잔뜩 끼일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아날로그로 부르는 겁니다. 신뢰도 입장에서는 에러 커렉션 코드가 안 들어간 건 굉장히 낮죠. 신뢰도가. 에러 커렉션 코드가 들어간 건 신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세상이 공짜가 없기 때문에 에러 커렉션 코드를 입히려면 리소스가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리소스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들어가요. 비트에서는 적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큐비스를 많이 만들고 그거를 활용 쪽에다가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큐빗을 가지고 에러 커렉션 코드를 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IBM과 구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터 만드는 단계인 겁니다. 그 전 단계로서 그냥 만들어진 배어한 큐빗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신뢰도가 워낙 낮아서 연산의 결과로서 쓰기는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러면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프로그램하는 모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도 대충 70년대 프로그래밍 언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보다 더 오래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펀치 카드 형태가 있었을 겁니다. 펀치로 이제 작업했던 시대가 있는데 펀치 카드로 했던 것도 결국은 기계어 코드를 했던 거죠. 사람이 기계어 입장에서 이렇게 펀치 카드에다가 기계어로 이렇게 정보를 넣고 그 기계어를 해석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던 거였죠. 양자 컴퓨터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단계는 스킵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까 제가 그 칩이 있고 주변 제어 장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한다 치면 그러면 칩을 제어한다기보다는 제어 장치를 제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에 대한 제어는 사실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하는 거는 현재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아주 컨셉한 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끼지는 마시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노트북 키신 다음에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다 이런 모습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고전적으로 쓰던 것들이에요. 근데 달라지는 게 어디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퀀텀 비트라는 걸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라는 걸 다루는데 여기에는 게이트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위 회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의 서킷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실선이 퀀텀 비트, 큐빗이고요. 그다음에 박스로 되어 있는 게 게이트들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는 큐빗을 디파인 해놓고 각각의 큐빗에 대해서 특정 시점에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순차적으로 적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해 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순차적이라는 걸 이렇게 for loop로 돌리는 거고 각각의 이제 큐빗의 인덱스에 따라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게이트를 써야 되는 거냐?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어떤 게이트로 돼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실 텐데 그건 약간은 이제 알고리즘 관점에서 필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큐빗의 수학적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큐빗, 하나의 큐빗이란 지구본처럼 생겨 있고 여기에 북극과 남극을 오소고널 스테이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임의의 퀀텀 스테이트는 이 지구본상의 어느 특정한 표면을 포인팅하고 있는 벡터다라고 해요. 수학적 표현이 이렇게 푸사이 그다음에 코사인 인버세타의 0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각함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좌절하시죠, 대부분. 그리고 벡터가 나오니까 더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지 않는 이제 i가 나오니까 복소텀이 나오니까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기호가 덜컥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물리학책에 나오는 기호입니다. 양자 정보라는 걸 연구한 사람들이 아까 파인먼도 다 물리학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보라는 걸 디파인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는 양자 역학 언어예요. 정보학 언어가 아닌 거고. 그래서 그분들 언어로 정보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만약에 디파인한다면 저는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현재 이렇게 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연구를 너무 어렵게 해서 엘레강트하게 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전달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진입장벽이 높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의미 자체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가 여기 있는 거고요. 집이 지구상에 어딘가 있는 거고요. 집의 어드레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을 지칭하고 경도를 갖고 이제 좌표축을 전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때 제가 아까 상태를 조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태 조작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매트릭스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릭스를 통칭하여 여기서 게이트라고 이제 집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요 1차원 구에다가 요 적용을 하면 요 매트릭스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상기해 보십시오. 이 매트릭스는 그냥 정방행렬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문자 i로 쓰는 이걸 여기다 곱해도 그냥 다시 자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덴티티라 부르는 거고요. 파울 X 혹은 not 게이트라 부르는 건 요거는 0, 1, 1, 0이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행렬이. 이걸 스테이트 벡터에다 곱해버리면 벡터의 앞뒤가 바뀌죠. 그래서 이게 not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좌표가 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잠깐 놓고요. 요걸 잠깐 들여다보시면 100-1입니다. 아이덴티티가 동일한데 딱 하나 마이너스 텀이 하나 붙었습니다. 요것의 페이스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임의의 스테이트에다가 요걸 곱해 보면 뒤에 요 텀이 플러스 텀이 아니라 마이너스 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동쪽에 있던 게 서쪽으로 한다는 겁니다. 경도 축에서 이제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약간은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텀은 요것과 요것이 섞여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바꾸는 거와 옆으로 바꾸는 걸 다 묶어서 하나로 바꾼 게 요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물리학적으로 흥미롭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게 요겁니다. 하다마다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수학자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디파인한 매트릭스가 이건데요. 1-1-1의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잠깐 보세요. 여기 0 스테이트 여기다가 요걸 곱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요 0 스테이트는 벡터로 따지면 1, 0입니다. 그냥 암산해 보십시오. 1, 0을 곱하면 뭐가 남죠? 1, 1이 남습니다. 1, 1이면 1이라는 스테이트와 0이라는 스테이트가 반반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뭘 하는 거냐? 스테이트를 중첩화시킨다는 겁니다. 비트에서는 없는 오퍼레이션이죠. 양자에 나타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S는 요거의 다음 버전인 거고요. 그 다음에 T 게이트가 있는데 T 게이트가 요거와는 좀 다르긴 한데 T 게이트는 아까 제가 그 경도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스테이트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4분의 파이라는 게 이걸로 따졌을 때 4분의 파이 정도, 요 정도만 회전시키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존재하냐면 요 앞에 있는 이런 오퍼레이션들과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비트에서도 다 구현이 돼요. 근데 이 오퍼레이션과 이 오퍼레이션은 비트에서 구현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쓰려면 이런 걸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매니플레이션 함으로써 양자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싱글 큐빅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투 큐빅 게이트입니다. 투 큐빅 게이트는 이것과 지구가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지구가 오른쪽에는 지구랑 상호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앞에 있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뒤에 있는 지구에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름 지어서 컨트롤 낫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낫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보시면 매트릭스가 갑자기 커졌죠. 두 배로. 왜 그럴까요? 지구가 두 개여서 그렇습니다. 지구가 하나일 때 매트릭스가 하나예요. 지구가 두 개니까 이 매트릭스와 두 개, 이쪽에 있는 매트릭스와 이쪽에 있는 매트릭스를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합치는 방법이 수학적으로 더하기가 아니라 텐서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 있는 이 컨트롤 낫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매트릭스 뒤에 있는 지구의 매트릭스 따지면 매트릭스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총 작은 매트릭스 4개가 묶여서 하나의 큰 매트릭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작은 매트릭스가 앞에 게 1일 때 요걸 한다는 거고 앞에 게 0일 때 요걸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00, 01, 10, 11인데요. 앞에 게 이제 상태가 1일 때 뒤에 있는 거에다 요걸 적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구가 1 스테이트일 때 뒤에 있는 지구에다가 낫 게이트를 하라 해서 컨트롤 낫인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지구가 0이면 어떡하냐?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큐빅과 뒤에 있는 큐빅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만드는 오퍼레이션이 딱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게이트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게이트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H 게이트, T 게이트, C 낫 게이트 이 세 개만 구현하면 됩니다. 0일 때 뒤에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표현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건 없는 거 아니야? 저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오퍼레이션이 이 텐서 프로덕트라는 게 뭐냐면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텐서 프로덕트라는 것도 수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지구본의 매트릭스고요. 매트릭스 1번이고 매트릭스 2번이라면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엔터티가 여기 조그마한 이제 엘리먼트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 M2를 곱해서 이 자리에 채워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자리를 채워서 M2를 채워 넣는 거고요. 아까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0, 0, 1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라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하려니까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1일 때 여기에다가 1, 0, 0, 1이 곱해지게끔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1일 때 여기다가는 0, 1, 1, 0이 들어가게끔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걸 곱하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1, 0, 0, 1이 되는 거고요. 뒤에 여기 0과 0은 뒤에 뭐가 와도 다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0,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 뒤에 오는 게 아까 낫 게이트 요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0, 1, 1,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용어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용어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두 개가 아무 관계없이 존재한답니다. 근데 여기 이 게이트, 요 게이트는 텐서 형태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 이 오퍼레이션은 두 개를 섞이게 만드는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고 이게 들어가지 않는 이런 매트릭스는 두 개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이트는 디파인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맨 밑바닥에서는 이런 게이트만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프로그램 할 때도 이 게이트만 프로그램 해놓으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위와 아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매트릭스만 정확히 아신다면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희들 시나 게이트 만들어 봤냐? 그다음에 얼마나 잘 만드냐? 뭐 이런 거죠. 질문하는 게. 그리고 요거에 대한 매트릭스 저렇게 표현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양자 컴퓨터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로 모델이라고 해서 큐빗을 디파인하고 게이트들을 쭉 시간 도면에서 작업을 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의 구동 원리고요. 그럼 계산 결과를 언제 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계산 결과는 마지막 상태, 양자 상태를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어낼 때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북극 아니면 남극으로 본다고 했죠. 북극 쪽에 가까운지 남극 쪽에 가까운지 요 작업만 해서 북극에 가까우면 예를 들면 0, 남극에 가까우면 1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좀 더 궁금하시면 이제 그러면 큐빗이라는 건 도대체 물리적으로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그래서 큐빗이라는 건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클래시컬 비트와 대비해 양자 정보에 큐빗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거고 n개의 큐빗이 되면 서로가 상관관계를 가져서 2의 n개, 스몰 n일 때 2의 n개의 스테이트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게 개념적인 거고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게 초전도 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초전도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충전기랑 그 다음에 발전기랑 두 개를 묶어 놓으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전기가. 저희가 전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물도 가둬놓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도면 1, 시계 방향 도면 0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중간에 있는 거 사실은 이제 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에. 예, 그렇게 해서 퀀텀 스테이트, 큐빗을 디파인하고 있는 거고 컨트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데 전류의 흐름 제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자 이온 분야에서는 에너지를 이제 갖고 큐빗을 디파인합니다. 에너지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시면 원자가 속에 이제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도 가장 안쪽에 있는 거가 그 다음에 있는 전자, 이 전자 궤도가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0 상태로 쓰고 예를 들면 그다음 두 번째 궤도에 있는 걸 1 상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 두 개가 구분되어 있고 그 둘 사이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상태가 왔다 갔다 하게 이제 변한다는 걸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광자에서는 광은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겠지만 필름을 갖다 놓고 광이 이제 통과할 때 필름을 통과한 광은 한쪽에 평광성이 있기 때문에 필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필름을 통과한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걸 갖다 놓으면 빛이 안 나오죠. 두 개가 이제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빛의 평광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이 평광 이렇게 위아래 움직인 거를 0으로 디파인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를 1로 디파인하면 두 개 가지고 빛의 양자 정보 형태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겁니까? 라고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양자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건 다 양자 정보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계에서는 물리하시는 분들보다 재료하시는 분들이 양자 정보를 더 많이 만드세요. 재료학회에 가면 대부분 다 양자 정보 하세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양자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자 정보로 보여지는 것과 이게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건 하늘과 끝의 차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화하는 작업은 또 다른 엔지니어링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간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양자 정보가 표현되기도 용이하지만 그걸 컴퓨터처럼 스케일업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뭐 몇 가지 게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게이트를 실제로 제어 장비를 제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제어를 아까 어떻게 하냐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여기 전자 같은 걸 치면 전자가 위와 아래가 궤도상에 이제 바깥쪽과 안쪽이라고 치면 이 궤도상이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우리가 바깥쪽에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이 경우에는 레이저에 우리 이제 그 빛을 이용해서 전자를 들뜨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을 쏘면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럼 놔두면 내려가는 거고요. 그럼 빛을 쏘는 행위가 결국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빛을 쏘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쏘는 장비를 컨트롤하는 게 이거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빛을 쏘는 장비에 대한 컨트롤 명령어를 아까 그 매트릭스에 맞춰서 컨트롤만 하면 우리는 다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부터 아래까지 쭉 문제 이해되시죠? 스테이트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고 스테이트라는 걸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고 그게 아까 그 게이트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예. 아까 그 앞에 퀀텀 게이트를 만들 때요. 네. 그 방법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아키텍처를 가지고 저런 게이트가 다 좀 하드와이드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써보신 것 중에 이걸 어느 걸 보통 만들어냈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제가 사실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지 나쁘다는 거는 지금 얘네들도 사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연도 같은 경우는 지금 IBM 구글에서 지금 1000큐빅까지 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네들은 좀 느리게 하죠. 특히 이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서 한 20큐빅 정도 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게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000큐빅이 그럼 충분한 숫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000큐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나가면 뭐 100만, 1000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장비의 문제들이 따라옵니다. 주변 장비들이 같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거냐. 그 관점에서 어떤 게 솔루션인지 아직 모른다는 게 현 상황입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건데 재료 하시는 분들은 재료만 보면 되잖아요. 집 짓기 할 때 여기 들어가는 모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층짜리 집 지을 때와 63빌딩 지을 때와 롯데타워 지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건축사를 상담할 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래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1층짜리든 63빌딩이든 롯데타워든 다 모래알 집이에요. 근데 건축사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스케일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집으로 따진다면 시멘트나 철근과 파이프라인들이 다르게 설계되고 다르게 조작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얘와 케미가 얼마나 잘 맞냐가 중요합니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게 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간에 에러 커렉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러 커렉션의 스킴이 대략 컨셉이 이렇다는 겁니다. 혹시 IT를 전공하신 분들 중에 예전에 해밍 코드나 이런 걸 배우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건 굉장히 수학적으로 간단한 코드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코드는 이것도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제안한 코드예요. 예, 태동이 물리학에서 나왔다 보니까 물리학 쪽에서 코드를 만든 거. 코드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점이 큐빗이고 물리적 큐빗이고요. 물리적 큐빗들 사이에 어떤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상태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상태가 안정화된다는 컨셉에서 이런 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코드 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게이트들 XZH 게이트, C나 게이트, T 게이트 같은 걸 이렇게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매트릭스로 간단하게 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뚱딴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또 그려놨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입혀놓고 난 상태에서 또다시 게이트를 구현하는 겁니다. 아까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입히지 않고 배어한 큐빗에다가 게이트 오퍼레이션 했던 거고요. 지금은 에러 커렉션 코드가 입혀진 큐빗에다가 오퍼레이션을 하니 오퍼레이션이 또 디파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얀더 컴퓨터 혹은 펄트 토러런트 얀더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컨셉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위부터 아래까지 쭉 보면 알고리즘부터 여기 큐빅까지 이제 다 간다라는 걸 쭉 이렇게 도식화되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디테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아까 이것도 요 지금 밑에가 자료가 안 나오는데 보면은 자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컨셉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클래시컬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컨트롤 신호를 만들어서 디지털 프로세싱을 하는데 디지털 프로세싱에서 아날로그 프로세싱도 또 한 번 진행되고 아날로그 프로세싱은 다시 또 퀀텀 프로세싱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 하이라키가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 각 레이어의 좀 구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 컨셉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도메인과 아날로그 도메인이 두 개가 분리되는데요. 이 아날로그 도메인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퀀텀 스테이트라는 게 스테이트가 아까 지구처럼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다 아날로그로 컨트롤됩니다. 아날로그 형태로. 그래서 밑바닥 부분 다 아날로그 형태로 컨트롤되고 있는 거고요. 제어 장치 혹은 뭐 옆에 컨트롤 장치들만 디지털로 동작하고 그 이상은 다 디지털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고로 양자 컴퓨터 하면서 제일 중요한 맨파워가 누구냐 그러면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제일 중요한 자원이어서 가장 핵심 인력입니다. 큐빗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자 컴퓨터는 지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 회귀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연구자들도 대부분 아날로그 연구자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또 시간이 지나서 디지털화 되면 다시 디지털이 또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리즘부터 쭉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큰 컨셉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 이 방식은
반도체 양자점이라는 거 방식인데요. 여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자예요. 전자가 갖고 있는 스핀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의 스핀 특성을 큐빗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핀 업, 스핀 다운을 각각 0과 1로 디파인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얀색이 전자의 외곽에서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색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배웠죠. 전자석 형태처럼 회색이 여기다가 전압을 딱 걸어주면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상태를 바꾸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큐빗을 디파인하고 동시에 게이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로우는 일반적인 양자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개념도는 보시면 지금 현재 고정 컴퓨터는 아까 그 IEEE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다시 50년, 60년이기 때문에 막 믹스되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배워한 큐빗에 막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3개 큐빗, 4개 큐빗 만들고도 거기다 알고리즘 막 돌려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들은 사실 논문 쓰기 위한 알고리즘인 거지 실상적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은 아닌 거죠. 근데 컴퓨터처럼 올라오려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계층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다 믹스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쪽과 이쪽이 이전 상태에서 이렇게 레이어해서 형태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어 플로우도 이제 특히 이제 밑바닥의 제어 플로우가 여기가 이게 초전도 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어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그 스핀일 때 그 바깥에서 전자석에 전압을 걸어서 자장을 형성해가지고 스핀을 바꾼다고 했는데 스핀의 회전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미세하게 어떻게 튜닝할 거냐 이게 나타납니다.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전자석인데 전자석 원리에 바깥에서 외부 자기장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컨트롤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회전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단어 썼어요. 잘. 이 잘이라는 것만큼 미치는 단어가 없어요. 잘 한다는 게 여기서 펄스를 잘 예쁘게 잘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게 다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큼 더 잘 만드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바닥은 대부분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서는 이게 하나로 디파인 된 것 뿐이죠. 하나의 벌크한 오퍼레이션으로 디파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각각의 하드웨어에 따라서 혹은 이제 설계 아까 제가 집 짓기로 따지면 건축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 사무소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떻게 집을 짓냐 이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큐빗은 어떤 걸 쓰며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스트럭처링해야 모듈러하게 집을 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다 레이어별로 독립돼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각 레이어별로 조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보통 이제 양자 컴퓨터를 서포트하는 회사들이 보통 제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는 뒤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이 이렇게 있어서 엔드유저를 접근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양자 컴퓨팅은 종합 기술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필요하다는 거고 그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만 잘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코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하시는데 하드웨어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현재는 많지는 않아요. 하드웨어 쪽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고 하드웨어 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좀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에 60년에 70년에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목표치는 2020년대인데 현재 상태는 50년, 60년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필요할 거기 때문에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것들이 그 양자 연산이라는 게 굉장히 낮은 신뢰도로 연산하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아까 FPGA도 잠깐 나왔지만 FPGA 같은 걸 통해서 신호 전달하는 패스를 줄여놓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쟁력이 될 거라 생각되는 거고요. 네, 확장성. 이거는 아까 저희 것도 보시면 간단하도 보셨을 텐데 그것도 복잡한 편이고요. 구글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를 보면은 이것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더 복잡하고요. 여긴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여기 뭐 샹들리에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을 저희는 바느질 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들어가서 이제 와이어링 막 하는 거죠. 이거 하는데 하루에 한 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케이블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장비들 이렇게 해서 큐빗을 키워나가는 과정은 사실 불가해요. 그래서 IBM도 이거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칩의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의 문제예요.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확장성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그래서 요 케이블 회사 저기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케이블 회사는 요 케이블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요거를 밴드 타입으로 해가지고 그 스트랩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다 나중에 종속될 거라는 걸 이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온 트랩에서 지금 이온큐에서 이제 자기들이 옛날 걸 정해온 건데요. 처음에는 랩 스킬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작게 만들거든요. 향후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소형화 작업들이 합니다. 양자 그 초전도 컴퓨터와 반도체 쪽도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냉각기를 아까처럼 대형 냉각기를 쓸 게 아니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리고 냉각기 안에다가 제어 장치 다 집어넣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하나의 그냥 블랙박스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만들어진 컴포넌트가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전자 컴포넌트라면 그나마 쉬운데 양자 컴포넌트라면 양자 현상들을 계속 검증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매번 똑같지도 않아요. 검증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검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도 못하는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누가 가장당하는 그런 것들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다뤄야 되는 이슈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모두에도 질문 드렸지만 양자 쪽에 계신 분들과 질의응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또 그분들은 그분 도메인의 터미널들을 써요. 분명히 한국말로 대화하는데 서로 대화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이쪽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칩 만드는 사람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링 사람은 여기 있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 한마디 안 하고 작업하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벤처 하시는 분들이나 뭐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쨌든 이분들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리지나 혹은 이제 약간 전문성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쭉 들여다보면 필요한 전문 분야가 밑에 쪽에서는 소재 쪽 공정 쪽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저온전자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쪽에서는 그 컨트롤 쪽에서는 전자공학하고 신호처리 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쪽에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타입 1 양자 컴퓨터를 할 때는 가상머신인데 슈퍼컴퓨터 쪽에 연구자한테 필요한 거고요. 이 전체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필요하니까. 참고로 저희 연구실도 그래서 수학, 물리, 전산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꽤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양자 컴퓨팅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코어 컴포넌트를 만드는 회사들만 돈 벌고 있어요. 아까 블루포스 저희도 맨날 생각하는데 사람을 뽑는 회사가 누구냐면은 사람 뽑는 기관이 어디냐면 학교도 아니고 출연전도 아니고 회사예요. 그래서 블루포스 그 다음에 AW 만드는 회사들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 그쪽에 사람을 막 뽑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인력을 뽑는 데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돈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것에서 이제 사용하는 쪽에만 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행했던 건데 미국 정부가 진행했던 거와 IBM이 진행했던 게 좀 다르다는 건데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뭐 IBM이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갔다는 건데요. 여기도 지금은 IBM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IBM의 퀀텀 그 클라우드를 오픈해 놨지 않습니까? 오픈해 놓은 이유가 자기들이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자기들이 혼자 개발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픈해서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IBM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IBM 360 만들 때 그 당시에 50억 달러 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 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만들 때는 웬만하면 다 풀어놓고 글로벌로 같이 개발하자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생태계 구축이고요. 연구비 절감입니다.
IBB 뭐 돈이 많아서 막 오픈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입장에서 여기는 정부 과제를 진행할 때 무조건 작은 기업들을 넣습니다. 이건 정부 쪽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정부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 무조건 작은 회사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그 과제에 참여시켜서 기술이 낙수 효과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연구자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은 체계적으로 다 이제 회사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유럽은 저도 2016년에 유럽의 그 양자 회의를 갔는데 굉장히 놀랐던 건 유럽이 양자를 주도한 건 회사였어요. 그 기초과학이 유명하다는 유럽이 회사들이 모여서 양자를 설계를 했어요. 보쉬, ASML 그때 나왔었어요. ASML 딱 그랬어요. 5년 후에 퀀텀 버전 만든다고. 지금 EUV 장비는 이제 포기할 거라고. 아직도 물론 팔리고 있지만 그걸로 이제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퀀텀 버전 갈 거라고. 보쉬는 이제 부품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회사에서는 이제 그 양자 컴파운드 만드는 거. 그런 회사들이 쭉 나와서 했었어요. 학교는 거기에 서포트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아, 기초과학이 강국인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입니다. 뭐 우리나라 자료를 제가 디테일하게 들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그 인프라 쪽을 구축한 게 있고요. 양자 정보 지원 양자 정보 연구 지원 센터에서 양자 컴퓨팅이든 양자 뭐 통신이든 이쪽에 대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초원천은 뭐 학교 쪽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연구에 비슷한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산업화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이름 지어서 활성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페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들 그쪽에서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묶어서 실제 통합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소형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연구진들과 같이 협업을 하신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학교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도 양자컴퓨터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뽑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공학회를 다 지셨어요. 아날로그 하시는 분, 이런 거 하실 분 찾는데 없어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스케일업이 안 돼요. 그렇다면 물리학 하시는 분한테 전자공학을 하려고 하니까 물리학 하는 분들은 나는 물리지 전자 아니다.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나는 소프트웨어지 내가 왜 하드웨어 하냐. 굉장히 그게 자긍심과 동시에 자존감 혹은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다 보니까 인력들이 굉장히 요소요소에 필요한데 그거를 좀 언제까지 이제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제가 이제 좀 기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학교 좀 간 거고요.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좀 극한 기술들이에요. 대부분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대부분 극저온, 극진공 이러다 보니까 극자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 분야인 거죠. 근데 특수 컴파운드 만드니까 시장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아직은 범용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도 일수도 많지 않은 거고요. 근데 일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가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유럽은 그나마 인력들이 기초과학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약간 트랜지션을 해서 그 작업을 많이 했는데 국내는 아직도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셔가지고 양자컴퓨터 연구하시는 분들 가서 들여다보면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물리 하시는 분들이. 근데 과학은 하는데 기술은 없는 거죠. 과학과 공학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범용성이 낮다 보니까 뭔가 다 특수하게 다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단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푸사이라는 단어 쓰고 하다 보니 거기서부터 언어적으로 이제 딱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얘기 못 하죠. 근데 그걸 굳이 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어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커뮤니티가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션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이제 저희가 느끼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런 컴파운드에 대한 절박한데 그걸 만드는 그 회사는 글로벌로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걔네가 갑이에요, 진짜로. 저희도 막 전화를 그래서 밤에도 하면 전화 잘 안 받아요. 너희들은 지금 큐에 한 100번째 있어,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부상이에요. 중국이 워낙 대규모로 투자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컴포넌트 만드는 회사들 다 독과점해 버려요. 우리는 주문해봐야 한 개, 두 개잖아요. 근데 걔네는 벌크로 사요. 파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떨이만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기술 격차가 점점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 분야를 계속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분야의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수요자가 누굽니까도 찾기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양자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걸 비즈니스 하시려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요자가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직접 수요자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투자자와 제공자, 사업자가 있는데 투자자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거냐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수요가 없으니 컴포넌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 컴포넌트 만드는 게 또 어렵지 않냐? 인력도 없지 않냐니까 투자는 잘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개발자와 연구자 간에 또 괴리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그 특성을 보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산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추세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이거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부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와 관련된 참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오픈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이제 그 상업적인 이득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국내는 아직 그게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하신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돼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기술을 좀 보시고 거기서 어떤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고리 기술이 될 거다라는 걸 판단하신 다음에 그쪽에 좀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을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